저는 이제 기자분들하고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 이름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방송 쪽에 꽤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의 실국장급들이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신년 뭐 인사회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걸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티타임 같은 걸 가졌는데 국토부에 계시는 이제 정책관님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규제 지역을 굉장히 넓게 하면 시장이 팍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외로 시장은 굉장히 단단하다. 예,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당황된다. 예,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뭐 그게 지금 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2X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2배로 하고 있다고. 속도는 2배 정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그죠? 이런 걸 보면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지정하고 있으니까 2X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작년은 이제 그렇고 올해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급 절벽의 가시화 뭐 그게 아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학습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2번 이제 좌파 정부를 겪었던 분들이 또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전혀 뭐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금 또 이제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서울만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토제 같은 새로운 이제 그 규제 지역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면서 잘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초에 8인 전문가 8인의 네. 집값 전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25년 말에 25년 초 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진짜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송파라든지 이런 쪽이 20% 올랐고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9% 정도 올랐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송파가 평균이 20%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엘리트 이런 데는 한 30-40% 올랐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그 엘리트 같은 아파트들이 작년 초에만 하더라도 20억 중후반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동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잠실이란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48억까지 잠실 레일이 거래가 됐으니까요. 네. 거의 20억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상승세였다. 근데 뭐 우리가 올해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0.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8대이라도 이렇게 됐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 0. 지금 0이거든요. 가끔씩 이제 한모 씨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 예. 근데 뭐 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르긴 오를 거다.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서두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지방선거까지 멈췄다가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다 뿐이지. 어쨌든 오르긴 오를 거다라는 데 대한 인식은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26년도 집값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상고고 하고. 상고고 하고. 상반기에는 많이 오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난 3년간 또 계속 그렇게 올랐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출 규제 때문에 연초에는 좀 풀어주고 또 은행에서도 영업을 열심히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를 수가 있는 여지가 많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대출이 한도가 차고 은행들도 영업을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 때 대부분 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제 강한 규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권 자체가 늦게 출범을 했죠. 뭐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대부분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월 15일 대책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죠.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석 전후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마 그 전후 정도에 움직일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든지 상당히 가격대가 오르면서 거래량도 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주거 상품 쪽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 시장이 가장 뭐 활성화될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했던 바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신축의 힘들이 굉장히 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잠실레일이 48억 된 것도 잠실레일이 파크레오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신축이라는 거가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크레오 자체가 6,8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실레일이라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큰 단지들이 최근에는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신축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축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작년에 이제 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저는 이제 준신축이라든지
구축에 대한 움직임 같은 것도 굉장히 있을 거다. 대신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지역을 잘 보셔야 된다. 예, 무조건 지역을 잘 보셔가지고 오히려 지역 내에서 상품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을 벗어나시는 건 위험하다.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그런 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신축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축이라든지 준신축 이렇게 가니까요. 구축이 아니고 이제 준신축, 뭐 신축 이런 개념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 초반대 정도의 아파트가 이제 20평대가 방 3개, 화장실 2개를 만들었거든요. 발코니 확장을 이제 합법화하면서.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하고 유니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안과 밖이 조금 낡았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15년 정도 된 아파트는 깔끔하거든요, 아직도.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까지도 이제는 사람들이 신축 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예,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축 구축의 움직임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연립 다세대인데요. 네. 연립 다세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것만 오르잖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크게, 예,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설해 마을 이런 데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요. 그 아파트가 그 빌라나 연립 같은 게 재개발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떠나지도 않아요. 하기도 힘들고요. 뭐 돈도 많고 그분들은. 그런 데들은 사실은 거의 안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오르는 극소수의 연립 다세대만 지금 오른다는 걸 가정해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의 상승률을 추월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세 통계 말고 평균 매매 가격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작년이 한 33%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20% 후반대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데들은 올해도 계속 잘 갈 거다. 예, 올해는 더 잘 갈 가능성도 있다. 왜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구축으로도 가지만 연립 다세대와 같은 아파트의 원재료에도 훈풍이 가거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어쨌든 분양가를 높여야지 되는데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을 지금 아파트 신축에서 많이 제공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도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연립 다세대는 올해도 괜찮을 거고, 뭐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심 쪽과 서부권 쪽 저희는 항상 관심 가지고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도심 쪽은 뭐 서북? 예, 서부권은 이제 마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서부권 하면 마포, 서대문 뭐 이런 쪽인데요. 동마포 쪽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예. 뭐 서마포 쪽도 뭐 우리 성산시형 아파트 이런 데들은 뭐 잘 가겠죠. 그리고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도심권이라 그러면 어쨌든 그 용산이고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 후랭이 TV에 나온 전문가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실 건데요. 저도 이제 어떤 지역을 사시든 어떤 상품을 사시든 지역을 벗어나시는 건 위험하다. 무조건 좋은 지역.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입주하고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입주했는데도 옛날 분양가에서 수준에서 그냥 머문다든지 이러면 그건 정말 곤란하다. 예, 곤란한 거죠. 그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근데 인천이 보면 미추홀구가 많잖아요. 재개발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안 올라요. 입주를 했는데도.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지 잠실레일 같은 경우 작년 초만 하더라도 30억대였어요. 이게 48억까지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로 생각하면 지금 2배가 훨씬 넘어요. 분양가 17억, 18억 했거든요. 그게 잠실레일하고 잠내하고.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고 한 2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지역. 그래서 저희가 뭐 마포나 용산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사셔야 된다. 근데 사실은 들어가서 사시려고 해보시면 물론 뭐 우리 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외곽 지역에 우리가 재개발 관련된 뭐 이런 상품들도 보면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이 가격 차이가 원래 이제 가격이 높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비싸도 5, 6억, 7, 8억이고요. 낮아도 3, 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좋은 지역의 뭐 신축 같은 걸 노도가 그 보존이 되는 신축 빌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게 훨씬 낫겠죠. 뭐 전세가율도 높고. 최근에 이제 뭐 그 지정되는 그런 신통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연립도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걸 하셔도 되거든요. 아파트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 운영수익 즉 전세나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시세 차익형 투자시니까 뭐 5년이나 뭐 6년이나 묶어 두셨다가 파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갭도 팍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들도 늘어날 거고 정말 뭐
한 5년간 정도 이재명 정권 계속되는 동안은 아마 연립다세대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미래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저번 주에도 제가 친구들 만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좀 비슷한 우파 쪽의 친구들 모임이 있거든요. 자파는 없어요? 자파는 없어요. 자파는 안 끼워줍니다. 네. 그래서 만나도 항상 용산에서 만나요. 아직도 미련이 있는지 친구들이. 예. 그래서 용산 푸조 가가지고 또 수육 전골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 관심사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재산을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자산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대부분 다 용산에 집이 있고 이래요. 3, 40억 하잖아요. 그걸 증여하는 순간 10억 막 10몇 억씩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토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부담부 증여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증여세 다 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그냥 재개발 이런 호재에 있는 빌라 같은 거 사라. 특히나 이 용산 쪽 같은 데는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도 사실은 자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요. 그리고 지방도 최근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지방은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에 힘들잖아요. 지방 생활을 다 접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해요. 지방이면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퇴직했어도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친구들 보면 거의 안 올라와요. 생활 터전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은 자제분들은 대부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일도 하고 그러는데 결혼도 하고 친구들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요.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왔다가 뭐 거의 1, 2주 있다가 또 내려가고 맨날 그러거든요. 세월은 잘 가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그래서 제가 아니 야 너 부산 가면 뭐 애들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 이러면 만나지도 않는데요. 그럼 야 서울 올라와 이러면서 서울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에이 뭐 그냥 부산에 있을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미 네트워크가 그죠. 부산에 다 형성되어 있고 뭐 서울 올라오면 그냥 가끔 친구들 보고 애들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 안 올라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 지금은 재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연립 다세대는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네. 대신에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공부해야 된다. 어쨌든 뭐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콘서트 하셔도 되고 2차 콘서트만 하셔도 되고 1, 2차 다 하시는 것이 뭐 일단 금액적으로는 좀 싸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게 모집 인원이 2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적은 인원으로 해서 좀 알차게 저번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한 2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2시간씩 하시면서 이제 질문할 것도 질문해 보시고. 그 사람이 적다는 얘기는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강사분도 이제 한 30명 정도 앉아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그때 이제 강의하는 방식하고 저번에는 저희가 77명인가 왔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강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오셔가지고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저희가 또 전용인 대표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강좌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좀 장기로 그죠? 네. 공부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뭘 알고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니면 뭐 투자하시다가 실수하실 가능성도 크니까요. 네. 물론 이제 한 몇 년 동안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아무거나 사도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예, 저도 드는데 그렇더라도 더 많이 오를 때를 고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몇십만을 아끼시는 것보다는 그걸 투자하셔가지고 더 많이 오를 때를 고르실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뭐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샀다 팔았다 할 건 아니잖아요. 주식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직하게 들고 갈 거니까 맞습니다. 좋은 걸 사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주거용 중에서 뭐 그나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때는 저는 오피스텔은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2020년 이후 오피스텔은 노후도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저는 이제 오피스텔을 한 3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해봤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오피스텔. 우리가 주상복합에 보면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같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작았지만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2동에 오피스텔 1동이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가격이 얼마 안 하는데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하고 커뮤니티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그냥 보통 한 동짜리 오피스텔은 주차장이 0.5예요. 그러면 밤늦게 이제 제가 부산에 대학에 있을 때도 그 밤늦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면 계속 돌아야 돼요.
그 주차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한 대 정도 되거든요. 오피스텔 한 대 정도면 충분히 주차하고 남아요. 예,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좀 새 거, 그리고 좀 넓은 거. 지금 분양하는 건 하시면 안 되고. 분양하는 건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한 2020년에 20년에 입주했던 거는 그런 공사비 이슈가 없는 거거든요. 5년 내에 입주한 그 오피스텔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괜찮고, 지금은 좀 그냥 움직인다는 정도지만, 한 2, 3년 지나면 저는 그 시세 차익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핵심지를 사셔야 된다. 예, 강남, 강남 역세권, 아니면 여의도, 이런 데들, 예, 일자리가 있는 데들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 그러면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1월 중에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예상되는 공급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 다음 주쯤에 그 발표될 것 같은데요. 네. 김윤덕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CES 방문하신대요. 네. 그래가지고 10일 날인가 11일 날 돌아오니까요. 그 주에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중순쯤에 이제 발표한다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일단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 유유부지 개발 쪽하고 그린벨트 그 두 가지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태릉 CC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서리풀 지구.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두 지구 자체가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심하다. 예, 그래서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지구 지정하려고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공청회를 2번 했는데 2번 다 무산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때려 부시고 옛날에는 때려 부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막 그냥 점거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이러니까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주민들 반대가 심한데요. 예전보다 조금 더 심해졌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을 이제 공공임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임대가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어쨌든 공공임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발표는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유해부지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그린벨트는 더 시간 많이 걸리죠. 인허가 받고 정리하는 데만 한 5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할 건 아닌데 어쨌든 공급의 기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걸 계속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가 아마 그 공급 대책 때 나올 거예요. 이제 도심복합 개발 사업 이걸 공공으로 하겠다, 그죠? 예, 공공 있고 민간 있잖아요. 민간 복합 개발 사업, 민간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서울시의회 통과됐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민간 복합 쪽도 있는데 예전에 도심복합 해가지고 공공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거 아마 다시 또 끌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벌써 10.15 대책에 나왔던 거고요. 이걸 이제 구체화시켜가지고 지금 진행시키는 방향이라든지 뭔가 혜택을 더 주겠다고 또 들고 나오겠죠. 예, 그런 게 더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어쨌든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 시장인데요. 이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도심 블록형 주택이라고. 경주택? 블록하면 또 모아주택 생각. 그러니까 모아주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개념을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게 장관도 그렇고 밑에 차관도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걸 이제 전세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이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했던 그 시프트 장기 전세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자꾸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같이 이거 좀 다른 걸 해서 뭔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민간하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모아타운은 좀 짝퉁 모아타운 비슷한 도심 블록형 주택을 통해서 전세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죠. 이번에는 종합대책 차원에서 나온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도 지금 아직까지 지구 조정된 데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원래는 2주인데 원래 계획상 보면 올해 2주예요. 내년도에 착공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일기 신도시도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본인 대에서 안 하더라도 그 다음 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공공임대를 바라는 건 아닌데 계속 이제 공공임대 이야기 그리고 공공에서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하셔가지고 다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계속 들고 나오는 거는 참 답답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민간과 자꾸 경쟁을 붙이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건 좀 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LH 대 자이. 그렇죠. 이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아직 LH 사장도 없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규제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공급 대책만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규제에 관련된 대책들도 이때는 이를테면 뭐 미리 이제 규제를 좀 이렇게 던져놔 가지고 다음에 이런 거 할 거야? 시그널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이제 LTV 투유할 주의 LTV가 40%로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사실 10.15 대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9709 대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시그널을 주는 판을 까는 작업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멘트 있지 않습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조금 발표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뭐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건 없네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게 있을 수가 없죠. 획기적인 걸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에 뭔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보니까 별로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 주택 공급 추진 계획단인가 만들어졌어요. TF. 잘 아실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거는 딱 한 부서 주택 정비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크게는 두 개예요. 그래서 뭐 그냥 신규 공급이라든지 유유부지하는 쪽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쪽 이렇게 크게 두 개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쪽은 일기 신도시가 두 개예요. 파트가. 과가 두 개고 하나가 주택 정비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직들을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다. 이렇게 유유부지라든지 그린벨트 뭐 택지 공급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인원이 많고 그쪽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택 정비라고 하는 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재개발 재건축 쪽인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두 개 과긴 한데 뭐 어쨌든 해야 될 거고 이건 어차피 지방선거하고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뭐 안 하면 뭐 분당이나 일산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닌 뭐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딴지 거는 형태가 많죠.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 했던 종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화재청인가 국가유산청인가 뭐 이상한 데서 이야기한 게 원래 이제 100m거든요. 문화재가 있으면 100m 범위 내에서 뭐 규제를 받는데 그걸 뭐 500m로 늘린다든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에 또 어지간한 또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들어가는 데가 꽤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고층으로 못 올려요. 고층으로 못 올리면 지금은 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일반 분양분을 가격을 높여야 하는데 물론 고층으로 올리면 공사비도 많이 들긴 하고 시간도 길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분양분을 상당히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강남하고 용산만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요.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용적률도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쪽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었던 신통과 모아타운 재건축 1기 신도시죠?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네네. 그 재건축 시장 이렇게 좀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1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잘 진행될 거라고 봐요. 대신에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그 로드맵 일정으로는 지금 이미 어긋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들은 열심히 땡겨가지고 하려고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제자리 재건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통합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옛날에 왜 그게 망가졌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서부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국제업무지구에는 이해관계자가 딱 3명밖에 없어요. 서울, 그다음에 코레일, 그다음 한전 또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딱 세 군데의 주체만 있는데 이 서부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명, 2,000명 되는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빠그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 재건축도 저는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나 그 제일 큰 문제는 제자리 재건축인데요. 앞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운 뭐 이런 데들은 그걸 포기할 생각은 없을 거고 뒤에 있는 단지들은 그냥 추첨해가지고 나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줄 알고 동의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쉽지가 않죠. 이게 정부에서 인허가를 땡겨주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해 본다 그러면 1기 신도시가 일정대로 진행은 잘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뭐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서울이 이제 제일 문제죠. 서울에 이제 그 민주당이 다시 이제 시장으로 집권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신통 모아 다 날아가잖아요. 그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고 원래 근데 신통기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원순 시장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공에서 그죠? 네, 맞죠. 그래서 공공에서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민간에 적용하면서 이제 신통이라는 것이 뭔가 브랜드화 됐죠. 그 당시에는 이제 브랜드화가 안 됐던 거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공공은 막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 죽을 계속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던데 지금은 이제 민간으로 가져오니까 그게 이제 확 이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사실은 민주당 작품인데 뭐 그렇든 말든 오세훈 시장 작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신통 같은 건 없애면서 다시 또 공공재개발 뭐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누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되고 누가 선출되느냐의 문제인데 정원호 씨가 그나마 좀 괜찮다고 제가 아마 그분 뜨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근데 그분도 한계는 많을 거예요. 그죠? 들어와 자기 하고 싶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상당수를 또 공공재개발로 간다든지 그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공모 형식으로 예전에도 계속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에 또 민간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여튼 서울 재개발 재건축은 제일 큰 이슈는 어쨌든 내년도에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큰 이슈겠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오히려 많을 거고요. 그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자체 내에 뭐 그 문제니까요. 조합 내의 문제이지 뭐. 보도자료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보도자료 논의된 바 없음. 항상. 논의된 바 없다는 말은 아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사실은 이제 국토부 소관은 아니거든요. 예, 재정경제부입니까? 예전엔 기재부였고 지금은 기획예산처를 떼냈으니까 우리 또 이효은 씨 기획예산처를 떼냈으니까 기획예산처를 떼냈고 이제 재정경제부로 다시 이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이제 소관 사항이죠. 소관 사항인데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보도자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논의된 바 없다. 논의된 바 없다는 결정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아마 2월 가도 별 이야기 없으면 그거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것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로 가는 건데 뭔가 이제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걸 고치든지 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어쨌든 양도세 중과로 갈 가능성은 크다. 지금 돈이 없는데 그거를 하기 힘들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국장들도 지금 서울주택시장, 서울이겠죠. 예, 서울주택시장이 예상외로 굉장히 단단하다, 네. 예, 강하다라는 데 인식을 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판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본인들은 이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쓰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그냥 양도세 중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했던 대로 가는 거지만 좀 안타깝죠. 지금 매물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렇게 다주택자 매물마저도 이제 줄이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 정리하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주고 있잖아요. 전세 입자가 지금 2년도 안 됐으면 할 수도 없고요. 일단 2년이 넘은 분들 중에 그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날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그게 이슈가 되는 거는 어쨌든 서울 외곽까지 지금 다 그냥 투기과열지구라는 이런 3종 규제지역으로 다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안 금강구 이런 데는 설마 투기과열지구라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될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강남구라든지 용산구 이런 데 있는 분들 이미 다 정리했어요. 그거는 거기 계신 분들은 원래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6, 7년 동안 계속 그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미 뭐 버틸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거죠. 안 해가지고 정리한 분들은 다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런 상태인데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서울 외곽 같은 경우 갑자기 지정되고 또 경기도에 뭐 팔달구 이런 데 왜 갑자기 지정됐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크게 막 팔려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보유세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유세 부담이 있는 데는 사실 마포 이상 정도예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무슨 종부세 때문에 옛날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라 그러면 조금 높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계속 올리겠죠. 올리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안 팔려고 하고 이미 도심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뭐 어쨌든 원하는 지역에 그죠? 좋은 금매 같은 건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사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 매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 건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데 있는 분들이 가격을 떨어뜨려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분위기인지 아는데 30억 하고 있으면 한 31, 2억에 내놨다가
안 팔리면 그냥 걷어들이는 거죠. 그럼 가는 거지 뭐 그냥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대출 여력을 이제 없애는 거거든요. 그리고 DSR 이런 것도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를 계속하고 있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은 조금 꺼릴 가능성이 있죠. 은행에서. 그래서 그 대출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6억, 4억, 2억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는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원래 2월 달에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보다 조금 더 제출해야 될 서류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답답한데 중공업 미분양 1주택 특례에 있거든요. 1주택자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을 쓰면 양도세하고 뭐 종부세 배제해 주겠다 그런 건데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연장시켜준대요. 다주택자한테 연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것도 연장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히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나무고요. 숲을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대출 규제 중에 지금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 규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세, 그다음 정책금융, 그다음 중도금 대출. 요 세 개가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아마 순차적으로 넣을 것 같아요. 제일 이제 보기 싫어하는 게 전세니까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전세가 매매 가격을 올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들은 지금 1주택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DSR에 이게 규제를 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DSR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도 조금씩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겠죠. 예, 그다음 뭐 중도금 대출이나 아니면 정책 대출, 정책 금융 이런 것도 넣겠죠. 안타까운 게 정책 금융 같은 거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일단 20%로 한도를 낮췄고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전세를 보기 싫어하는군요. 전세는 일단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세는 DSR에 포함시키는 걸 이제 뭐 하려고 하겠죠. 대신에 이제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뭐 DSR을 좀 약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을 기다리게 만드는 뭐 이런 조금 꼼수 같은 것도 쓸 거고요. 규제지역 확대는 당연히 내년도에 되겠죠. 올해 되겠죠. 그래서 동탄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동탄이 3월 달에 분구되거든요. 그래서 분구되면 이제 그 구만, 동탄 이신도시죠. 그 구만 이제 일단 넣겠죠. 그 다음 뭐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지금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늘어난 지역들이거든요. 뭐 용인이라든지 아니면 만안구, 안양시, 그런 지역들도 같이 넣겠죠. 그리고 구리시, 뭐 이런 데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규제 지역으로 이제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세금 규제는 뭐 말씀드리지만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7월 달에 이제 세제 개혁안이 나오거든요. 그때 집어넣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단계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공시가 현실화나 공정시장 가액비를 조정해서 올리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세율을 올리는 거고요. 종부세 세율을 이제 조금씩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세목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국토보유세. 최근에 나왔어요. 토지배당세라고. 토지배당세? 토지배당세라고 해서 저 항상 그 정의당입니까? 저쪽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발의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초선 그 좀 빨 뭐 이런 사람 강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같이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그 낸 게 있어요. 토지배당세라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 와. 하마평만 올라오게. 그래서 우리가 뭐 국토보유세 그 이재명 씨가 던졌듯이 지금 어쨌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걸 도입해야 되는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경제학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는 차원에서 뭐 국토보유세 같은 걸 도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토지배당세라고 해서 그 법안이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목신설이 제일 마지막인데 거기까지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고 세율 조정은 저는 뭐 2, 3년 지나가지고 정말 급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올해 이제 그 우리가 공시가 현실화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면 내년에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걸로 이제 버티시면 되고 그다음 내후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죠. 그거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극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답답하죠.
무섭다. 국토보유세. 금투세하고 국토보유세 진짜.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차원에서 정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책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본인들 이념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시장만 계속 왜곡시켜 놓는 이런 형태를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이를 본다 그러면 계속 그럴 거고 아마 지금 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1, 2년간은 이제 본인들 이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들 위주로 가겠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면 도저히 안 될 때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게 피벗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정책 방향을 바꿀지 아니면 더 강하게 갈지를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대통령 선거 전에는 좀 유한 정책들은 당연히 나올 거다. 대통령 뺏기는 건 되게 어차피 국회는 계속 장악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 뺏기는 건 이게 원샷 완 그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중국 분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예, 투표권이 없잖아요. 제동포에서. 그래서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아마 그럴 거고. 중국.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만만치가 않겠죠. 잘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막 미국에서 잡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좀 잡아가면 좋겠는데. 핵심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예. 점선면이겠죠. 그렇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점선면인데 일단 신축이 입주하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신축이 입주하는 지역이라는 게 어쨌든 그 핵심 지역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초하고 작년 말에 잠실 쪽에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잠실 르에 일단 42억 5천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고요. 잠실 르에는 48억은 아직 안 찍혔어요. 근데 41억까지인가? 거래됐는데 어쨌든 40억대도 지금까지 엘리트의 그게 아니잖아요. 가격대가. 그건 30억 지금 초중반대인데 지금 아예 40억대로 그냥 10억 팍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저는 이제 파크리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파크리오가 지금 30평이 31억인가 밖에 안 해요. 48억하고 31억 그렇게 차이 날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20평형이 지금 27억 얼마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장 빠르게 선도하고 많이 오르는 데가 20평대가 먼저 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좀 뭐 한 3억, 4억밖에 차이 안 나면 난 30평 사지 이러지만 3, 4억 없어서 못 사는 경우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럼 뭐 20평대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20평대를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대는 27억 6천인가 뭐 그래요. 30평대가 31억밖에 안 하거든요.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30평대가 뭐 35억이라든지 이렇게 또 엘리트 비슷하게 뛰겠죠. 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또 파크리오도 그것도 괜찮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방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가락동이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우리가 잠실동 말고 그래서 재건축 거기는 뭐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이슈가 많죠. 예, 그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아직 저렴한 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가격 구성을 다시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대치도곡 쪽도 지금 가격이 너무 이상해서 잠실이 48억이 됐잖아요. 근데 저기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47억인가 그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도곡동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48억에 그냥 머물 수도 없고, 지금 또 최근에 그 청담동에 청담대리라고 있잖아요. 그게 30평대가 65억, 최근에 45평이 90억에 거래됐어요. 그게 평당 2억이 됐거든요. 그게 반포하고 가격이 같아졌어요. 반포 입장에서 이렇게 청담동을 보고 있으면, 저기가 왜 저렇게 높아졌지? 난 좀 이상한데 가격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좀 살피는 게 저는 좋다. 근데 신축이 입주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반포 쪽에는 그 최근에 입주한 게 그래도 대장은 아닌데 우리가 어딥니까? 고속도로 쪽으로 입주한 게 하나 있어요. 자인데. 메이플자이가 입주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장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 선도를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트리니원이 아마 올해 8월인가 입주해요. 근데 트리니원이 그 원베일리를 제치기는 힘들 거예요. 그 앞에 DH 클래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니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원베일리하고 어느 정도, 원베일리가 아닌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좁힐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벌리느냐. 이게 좀 저도 유심히 볼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는 이제 10년 넘는 이제 준순축으로 가고 있고 이쪽은 이제 친축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강은 물론 뭐 자기들은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앞에
DH 클래스 다 올라와 버리면 많이 가릴 거예요. 그래서 한강 조망이 안 되는 데하고 한강 조망이 안 되는 신축과 한강 조망이 잘 되는 구축 간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될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 정도에는 이제 마포가 좀 또 오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잠실하고 청담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쪽이 이제 재편이 될 거예요. 가격들이. 그러면 이제 마포 성동도 이제 올라볼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가격대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지금 자기도 열심히 따라가지고 이제 평당 1억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48억으로 지금 잠실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한 그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라고 공덕 1구역 재개발한 아파트가 내년 3월인가 6월인가 입주해요. 예. 그래서 내년이면 뭐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입주자 사는 점검 같은 거 하겠죠. 그럼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입주하면 한 40억 갈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가 대장이 될 건데 그건 평지예요. 마푸자라고 그래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대역역에서 2대역까지 올라와 보시면 우리 뭐 임장하면서 가봤잖아요. 한 100m 되거든요. 그 옆에 노고산이 있어요. 그게 딱 100m예요. 100m를 그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요. 예, 물론 뭐 차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하시지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되게 불편해요. 그게. 근데 이건 완전히 그냥 공평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법원도 있고 시설도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입주하면 저는 뭐 한 40억 된다고요. 지금 호가 30억 초반대 거래됐단 말이 있고요. 호가는 35억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하면 제가 볼 때 한 40억 갈 거예요. 예, 40억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던 DH 클래스가 드디어 입주합니다. 2027년 아마 8월인가 11월인가 그래요. 그거 입주하면 저는 한 3억. 그 아파트가 3억을 기록할 거라고 봐요. 평당 3억.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9평 100억대네요. 그러니까요. 저쪽 지금 잠실이 평당 2억 가잖아요. 잠실 주공 5단지는 이제 평당 2억 신축이 되면 평당 2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DH 클래스가 입주했는데 이게 5천 세대예요. 그러니까 반포에서 제일 커요. 세대가. 강 보이는 데 쪽에서는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입주하는 순간 가격대가 이제 3억대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저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성수 전략 정비 촉진구역이나 이런 게 또 가격대가 다시 또 형성이 되겠지만 어쨌든 빠르게는 27년도에 한 3억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된 게 딱 마무리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청담루엘 때문에 바로 옆에 청담자이가 막 뛰고 있거든요. 그게 40m 갈 거예요, 지금 30평대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좀 유심히 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근데 교수님 네. 너무 비싼 것만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는 40억이 없는데요. 예, 그건 가격 흐름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가격 흐름을 보셔야지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도 그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전 근데 이제 외곽 쪽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저는 계속 이제 주거 선호지역 위주로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키 맞추기를 할 거다라는 분들 생각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키 맞추기도 그 주거 선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키 맞추기 정도가 이루어지지 저 멀리 있는 데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할 거다. 뭐 키 맞추기는 하죠. 저희 강서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미약하죠. 몇천, 1억, 2억 이렇게 여기 마포라든지 이런 데처럼 10억씩 막 뛰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하겠지만 굉장히 낮을 거다. 대신에 이제 외곽 쪽을 우리가 볼 때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보잖아요. 뭐 저하고 이제 우리 전영희 대표도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일단 그 수익률이 높거든요. 당연히.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저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가격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노원구거든요. 노원구 같은 경우 우리나라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노원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재개발이 있어요. 재개발이 상계뉴타운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거의 끝이에요. 불암산 있는 쪽입니다. 예, 그쪽에도 상계뉴타운이 있어가지고 1, 2, 3 구역 같은 경우는 그냥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좀 한계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용적률을 막 상향시켜주고 있어요. 1구역이 아마 260%까지인가 210%에서 막 올려줬어요. 예,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한계는 많을 거다. 그리고 입주하면 또 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어쨌든 그 재개발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재건축이에요. 노원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한 5개, 10개 정도 아파트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회복됐느냐를 살펴봤는데요. 도봉구하고 강북구,
그 다음에 금천구 이런 데는 80% 돼요. 아직도 20% 정도를 더 달려야지 되는, 그 최고가를 회복 못한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원구는 한 95%. 그런데 우리가 금강구 중에 관악구하고 구로구는 105%, 103% 이 정도 회복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관악구하고 구로구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구하고 구로구가 재개발이 많아요. 재개발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면, 예, 뭐, 마찬가지로 이게 원재료가 오른다는 거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도 뭐 빠르게 움직이는 게 1, 2, 3구역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분양을 하나, 3구역이 이미 입주를 했나, 그렇고 1구역이 이제 사업시행인가인가, 예,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도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은 가격이 오를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들, 서울대 벤처역, 뭐 푸르지온가, 뭐 이런 아파트들, 그게 2구역인가 3구역인가 그래요. 신림뉴타운. 뭐 그런 데들도 가격을 또 같이 올리면서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요. 구로구도 뭐 서울의 이제 중심 쪽이에요. 구로구도 뭐 이렇게 우리가 도심이라는 이런 데 멀지 않잖아요. 예, 멀지는 않거든요. 강남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로구 쪽에 있는 데서 전철 타고 강남으로 오시더라도 뭐 멀지 않게 오거든요. 2호선 타더라도 얼마 안 되면 금방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재개발 사업들도 굉장히 활성화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노원구보다는 관악구하고 구로구 쪽을 좀 더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100% 최고가를 100%로 봤을 때 이미 관악구가 103%인가 그렇고 구로구가 105%인가 이렇게 넘었었어요,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들을 오히려 봐라.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모든 아파트를 다 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모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난 3년 동안 아니면 지난 2년 동안 그 아파트가 올랐느냐? 안 올랐는데요. 그럼 이제 오를 거 아닙니까? 안 올랐으면 안 오를 거다. 안 올랐으면 안 오를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저 외곽이라든지 서대문구 이런 쪽에도 보면 대장 아파트들은 조금씩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오르는 아파트가 오른다. 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수도권은요? 예. 수도권은 뭐. 경기도. 예. 어차피, 우리 GTX A 노선, 이게 지금 오픈을 하죠.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삼성역은 이제 통과를 하지만 오픈을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대곡이나 저 킨텍스 이런 데서 그죠. 수서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그 수서에 오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각 그 GTX가 뚫리고 난 다음에 각 역 주변하고 나머지 아파트하고 가격 상승률을 봤는데 제일 높았던 데가 동탄역. 여기는 지정될 거예요. 야 하면 이제 지정돼. 예, 구성역. 예, 구성역. 아, 구성역. 예, 그 다음에 수서역, 성남역. 요 네 개가 주변 지역보다 역 주변이 많이 올랐다는 데입니다. 이게 많이 올랐다는 것보다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역에 붙어 있는 게 많이 올랐다. 즉, GTX A의 효과가 이게 많이 드러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구성역 많이 옛날에도 보내드렸거든요. 코레이티브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GTX-A 나올 때. 여기 대표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 구성역 플랫폼 시티. 이 플랫폼 시티라고 용인시에서 밀고 있는 그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2억 6천 정도 지금 거래가 됐는데요. 이건 좀 가격이 세요. 예, 신축이라서 가격이 세거든요. 근데 2000년에 입주한 블루밍 구성도 센츄럴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거래가 104건 거래됐어요.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한 110건, 120건 정도 될 거예요. 104건 거래됐는데요. 재작년에 2004년도에 40건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가격대는 낮아요. 한 9억 초반 거래된 게 가장 높은 9억 1000인가? 그게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이제 추천드리면서 계속 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요. 조금씩 오르는데 확실히 많이 산다. 제일 가까워요. 예, 이게 2000년도에 입주해서 좀 입주 연도는 그 예전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아직도 뭐 9억이니까 30평대가 9억이니까 20평대는 뭐 6, 7억 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로 사실 수 있고 뭐 성남역이라는 이런 쪽도 최근에 뭐 많이 이제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보시는 게 좋고요. 이를테면 신분당선, 연장 노선 같은 거 저는 일단
서울하고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은 장기적으로 힘들거든요. 예, 지방이 아니라 뭐 우리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서울하고 이제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게 뭐 어쨌든 대심도철도, GTX-A, 뭐 월판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이런 건데요. 그게 표정속도 100km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예, 이런 데들 역 주변을 사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제 전철 중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항상 이야기하는 신분당선, 9호선, 그거만 보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9호선 쪽은 이제 사실은 연장 9호선 연장은 지금 4단계인가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중앙보건병역에서 아마 고덕역까지인가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 중간에 길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재개발 사업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재건축도 있고요. 삼익타운인가 그 재건축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길동 예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뭐 그 하려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에서 진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9호선이 이제 가는 데가 생태공원역이 생기거든요. 네. 예, 생태공원역 생기는 주변에도 보면 아파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대장 아파트는 정해져 있고요. 그게 자이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세대수도 크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아직 저렴하거든요. 그런 건 저는 2028년에 다 뚫립니다. 근데 이게 연장 노선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8년이면 내후년이에요, 벌써.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시면 가격 상승에 대한 혜택 같은 걸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신분당선은 말씀드렸듯이 위로 가는 것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위로 가는 건 뭐냐 그러면 용산. 신분당선이 용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쪽에 보강역이 생기느냐 마느냐 이게 또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용산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산 저하고 임장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용산역하고 신용산역이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한 150m인가 밖에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분당선 들어오면서 그걸 뚫습니다. 연결을 시키는데 신분당선이 용산역까지 들어가지만 그 전에 이제 보강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용산구에서는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구에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보강역이 생긴다 그러면 한남 뉴타운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데 밑으로도 이제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매실 쪽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화서역 뭐 이런 쪽 보면 거기 주공 아파트들도 꽤 있어요. 화서주공. 있는. 예, 화서주공 아파트 있어요. 그게 뭐 3단지인가? 그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가격 5, 6억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뭐 역세권 활성화가 되든 뭔가 혜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격이 올랐을 때, 그죠? 그 단계에서 판단해 보시면 안전마진 같은 게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점선면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경기도 지역은 선을 보셔야 되는데 그 선이라는 게 그냥 막 온갖 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말씀드렸던 대심도철도라고 해서 지하 50m, 40m로 뚫어가지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정도. 경전철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예,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이제 9호선하고 신분당선. 그건 뭐 9호선 강남을 가로지르잖아요. 네. 신분당선 또 강남을 뚫어가지고 올라간다 보니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는 용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뭐 그보다 더 좋은 노선이 없겠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노선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 연령대별로는 뭐 2030 세대는 저는 뭐 재개발 투자해 보시는 게 좋다. 재개발. 예, 재개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데 서울 외곽을 가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 외곽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호랭이 TV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야, 그냥 우리 때도 일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러는데, 이제는 일기 신도시, 저 서울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가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예, 그래서, 야, 일단 사더라도 좀 뭔가 서울 내에서, 그죠? 좋은 입지에 그냥 다른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2030 세대분들은 청약을 하시거나, 그죠? 청약도 저는 계속 공공을 욕하지만 어쨌든 3기 신도시는 공공 분양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하남 교산이라든지 고향 창릉이라든지, 그죠? 왕숙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런 지역들, 계양은 좀. 어쨌든 그런 지역들, 여러분 선호하는 지역들은 하시면 일단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20%, 30% 싼 거는 같아요. 분양가가. 그런데 또 입주하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거의 뭐 그 반값에 사실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청약을 저는 계속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올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공공분양이 5년 동안 평균이 12,000세대 정도였는데요. 올해 나오는 것만 29,000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공분양 해보고 아니면 이제 뭐 청약 같은 거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DH 클래스도 올해 아마 분양할 거예요. 2,500세대입니다. 일반 분양물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당첨되시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들어가셔야 되죠. 네. 이것저것 끌어모은다고 할 수 있는 가격? 예. 뭐 그런 알아서 하시고. 예. 어쨌든 만드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요. 네. 그래서 청약 아니면 재개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예. 재개발이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젊을 때 뭐 그런 리스크를 한번 지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외곽 가는 것보다는 외곽가 저는 서울 외곽보다는 초기 재개발 낫다, 차라리. 초기 재개발 쪽 하시는 게 좋다. 예. 대신에 이제 더 많이 오를 걸 고르시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된다. 세미나 오세요. 예. 오십시오. 예.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예. 알려주시겠죠 뭐. 1차 할 때도 한 30명 정도 될 거고요. 우리가 20명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1차 20명, 2차 20명, 통합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30명 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고요. 어쨌든 여기 다 전문가시니까요. 정현석 교수님 네. 예, 오셔가지고 또 다른 시각도 보여주실 거고요. 예, 그래서 한 2시간씩 되니까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뭐 고민도 해보시고 예. 질문거리를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요. 질문거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강사분들한테 줬는데 강사분들이 잘 대답을 안 해요. 저만 열심히 막 대답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오셔가 그냥 물어보세요. 네, 쿡 찔러요, 그냥. 맞아요. 그냥 물어보시고. 와가지고. 예. 그리고 2시간대니까 중간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4050 세대 분들은 어쨌든 이제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저는 재개발도 좋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 시행인가 이후 뭐 이런 초기보다 아까 2030 세대 재개발 말씀드린 거는 초기 단계 재개발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4050 같은 경우는 뭐 이래 사업 시행인가 이후의 그죠 재개발 사업들 그건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영향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재건축 사업의 특징은 서울에 뭐 그냥 구축이긴 하지만 송파의 외곽 이런 데도 10매덕 하는 아파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 이제 사시면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팔 때 언제든지 팔 수 있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문제가 이제 호재가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찾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제일 문제니까요.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초기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 시행인가 이후 아니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60대 이상은 그냥 급매 없다 그러시면 그냥 급매 사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아니면 경매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60대는 재개발하면 안 돼요? 60대는 하신다 그러면 자제분을 위한 재개발 사업. 증여를 위한 재개발.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그렇죠. 30억, 40억 하는 거 증여해 주시지 말고 아예 뭐 5억, 6억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증여를 해주시는 건 저는 뭐 괜찮다. 지금 30억, 40억짜리 아파트 증여해 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증여세도 많이 내지만 자제분 망치는 길이다. 그게 나중에 본인이 한 20대, 30대 되면 한 50억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50억짜리 집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일하겠어요? 더 효도를 하겠죠. 우리 부모님의 해안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제분들은 좀 엄하게 키우는 게 맞고요. 버릇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증여해 주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돈이 너무 많으시면 그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고요. 그 증여는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죠. 서울의 핵심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싼데 나중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거.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저는 서울에 있는 연립 다세대는 다 아파트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여러분 가보시면 록봉길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용적률을 1000% 이상씩 막 해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200, 300세대 있다가 1000세대가 막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적률이 똑같았어요. 250%가 지금 또 거의 적용되고 뭐 기껏 받아 300%잖아요. 이게 우리 30, 4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지를 않는 거예요. 주택 공급이.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당분간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연립 다세대 이런 걸 아파트로 만드는 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용적률 500% 이렇게 해줘가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나중에는. 그래서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적률 500%로 한다고 해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핵심지만 좀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자체가 뭐 기껏 비싸도 아마 초기 단계 재건축 7, 8억 정도 할걸요. 그러니까 3, 4억보다 7, 8억 정도 수준이니까 5, 6억대로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뭐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좋은 지역을 사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 좀 노원 재건축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노원구도 일단 소론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사실은 GTX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런 뭔가 호재가 있는 지역들 아니고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아마 재건축 안 되고 막 그냥 할 일 없이 늙어가는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정부에서 개입해서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 올려줘야죠. 용산국제업무지구 서부 이천동. 저번에 우리 정인 대표님 하는데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네. 예, 따라갔더니만 하루 종일 걸으셨는데 그 서부 이천동 이런 쪽 저희가 직접 걸었어요. 걸어가 봤는데 거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국제업무지구를 그냥 한 다음에 국제업무지구는 삐까번쩍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잖아요. 1700%의 용적률이.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 100층짜리 막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앞에 완전 다 썩어가는 빌라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한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해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래서 500% 뭐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2001구역은 지금 그 서부 이천동에 2001구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용적률을 500% 올려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업성 높아지죠. 물론 이제 많이 떼가긴 하는데 지금은 떼가더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예,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교수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뭔데요? 슈퍼챗 10,000원 싸주신 분. 오, 멸고. 경기도에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격차가 너무 걸어져서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일단 핵심지라고 하더라도 아직 저렴한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축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재개발 호재 있는 빌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저는 뭐 그 이상 권해드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지금 경기도에 뭐 10억 되면 경기도에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근데 10억인데 대부분이 그게 또 대출을 끼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전세 끼고 있고. 그러면 정말 5, 6억, 7, 8억밖에 안 되면 그냥 재개발 그 빌라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돼요. 서울 집값 평균이 뭐 15억? 15억 조금 넘었어요. 예, 12월 기준으로 보면 12억 조금 넘었어요. 그게 이제 KB에서 발표하는 통계인데요. 그 전까지 14억 얼마 이러다가 올해 이제 그 증가한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선호지역 위주로 계속 오르니까 도심만 계속 올랐잖아요. 나머지는 안 오르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가 10명 있는데 이재용 씨가 턱 들어오면 우리 재산이 다 1조 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억 지금 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을 사기도 힘들잖아요. 평균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방법이 없다고 봐요. 진짜 쉽지 않다. 저희 조카가 의사인데 둘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 살고 있는데 요번에 가니까 또 묻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기재사가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니까 또 묻더라고요. 물어가지고 니들은 의사니까 그냥 의사로서 돈 버는 게 훨씬 빠르다. 그냥 빨리 벌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뭐 마포나 아니면 강남이나 이런 거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면 재개발해라. 그러니까 근데 의사분들한테는 재개발 이야기하면 안 해요. 왜요?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 양반들. 그럼 사후세인가 이유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동작구에 노량진 뉴타운 이런 것도 30억 가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럼 30억 다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돈은 없죠. 네, 아무리 의사지만 이제 갓 개업하거나 이제 개업하려고 폼 잡고 있는 의사들은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모으는 게 좋아요. 의사분들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어요. 잘 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가는 게 낫지. 어중간 거 샀다가 또 갈아탈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물론 뭐 본인들 그 사놓고 또 모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강남 사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안 오를 건데 그걸 왜 사느냐는 거죠. 한 방에 그냥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하면 1, 2억은 그냥 훌쩍 날아가 버리는데 그 이상을 훨씬 넘게 오를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예. 최정희님 재개발 이후나 재건축 보고 있다고. 네.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개발이나 재건축 네.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4050. 네, 전 좋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 분양가로서 계속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희도 가련 1구역 거래를 했는데요. 오대방은 이제 아파트만 거래하다 보니까 아파트 다 돼 있는 거 거래하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분양가가 17억, 18억 이렇게 올라가면 안전마진이 지금 한 2, 3억 있는 것 같은데요. 3, 4억, 5, 6억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 전혀 저는 판단할 필요는 없다. 예, 사업시행 인가가 낮더라도 대부분은 사업시행 인가가 낮더라도 프리미엄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같이 공동 중개한 중개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원래 프리미엄 얼마까지 갔었냐? 이게 6억까지 갔대요. 우리가 3억 6천에 사줬거든요. 근데 단계는 하나 지났어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철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철로 넘어가면 옛날에는 그게 3년, 5년씩 걸렸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막 땡기고 있는데 3년에서 5년이 지나가지고 관철로 넘어갔는데 프리미엄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전마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사셔도 된다고 해서 그 공동중개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게 더 오르면 더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 올라요. 그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분양가는 오른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럼 뭐 공사비가 지금 계속 오르는데요. 공사비가 자재비보다는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인건비라든지 다른 금융비용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안전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가는 거라고 봐요. 사업장에서 자꾸 떨어져 죽고 이러는 거는 안 일어나는 게 좋죠. 안 일어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전 사업장을 다 스탑시키는 건 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좀 과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규제는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건 맞는데요. 그 환경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고 안전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면 그건 공사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공사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앞으로는 5년이 일상화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높이 짓는다? 무조건 5년이. 한 50층 짓는다? 이러면 무조건 5년이. 공사 착공하고 5년. 근데 중간에 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또 공사비 협상 또 하잖아요. 네, 중간에. 그럼 6년, 7년. 앞으로 뭐,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 보면, 개발 사업 이제 우리가 디벨로퍼라 그러죠. 디벨로퍼, 자기 자본 의무화 뭐 이런 거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종은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는데, 20%, 총 사업비의 20%, 토지비의 20%가 아니라 총 사업비의 20%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총 사업비의 20%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대부분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예요, 조. 그렇잖아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1000세대면 1조거든요. 네. 1조의 20%는 얼마예요? 2천억이에요. 2천억이 있는데 디벨로핑을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디벨로퍼들은 우리나라의 페이퍼 컴퍼니예요. 거의 돈 없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거의 브릿지론 해가지고 뭐 더블로 주고 뭐 온갖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디벨로퍼들인데 그걸 지금 20%를 가지고 있으라. 앞으로 공급은 없어요. 민간도 없어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겠죠. 원래 디벨로퍼 하던 MDN이라든지 그죠?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회사는 자금력도 있고 한국자산시장인가 그 회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죠. 나머지 회사들은 못 하죠. 원래 하려고 했던 회사들은 거의 못 하게 될 거예요. 계속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가격이 떨어진다. 생각이 쉽지가 않죠. 예. 4년 6개월 남았습니다. 4년 6개월 남았는데 사실은 뭐 한 몇 년 지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부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는 사실 익숙하고 뭐 이런 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모르시고 이렇게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덜컥 그냥 사시고 이러는 거는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진짜 아무거나 사셔도 사실은 뭐 서울은 대부분 오를 거다. 제가 말씀드렸던 10개 정도 되는 마포, 용산 이런 지역들은 사면 뭐 큰 문제가 없어질 건데 재개발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주택시장을 떠나시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어떤 분 보면 뭐 못하겠어요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면 워렌 버핏도 일단 그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재테크는 내 집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는 맞고 아니면 내가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으로 돈을 버시더라도 제일 먼저 할 거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려면 주택시장을 떠나는 건 되게 위험하다. 계속 이제 주택시장에서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단지들, 그죠? 이런 것들 계속 추적하시고 가격대를 시황 분석하고 그다음 중개사들한테 자주 가서 설명 듣고 이런 걸 하면서 같이 책을 보셔야지 그냥 책만 드립다 보신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은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같이 병행하시면서 계속 왜냐하면 뭐 한 채만 사셔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만 17번 이사했어요. 와. 여러분 계속 이사하시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17번이면 대략 뭐 2, 3년씩 사신 거예요? 예전에 전세 사는 것까지 다 있으니까요. 예. 와. 전세 옛날에 1년이었어요. 예. 제가 하기 직전에는 6개월이었다는 말도 있던데요. 1년 끝나고 나면 나가라 그랬어요, 대부분. 예. 또 올려야 되니까 뭐 나가라 그러고. 뭐 1년 만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예, 1년 만에.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이 1년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2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2년 늘어났는데도 또 2년마다 또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임대차법을 우리가 잘 도입했더라면 괜찮은 거예요. 세입자한테. 예. 그리고 또 집주인의 이제 그 세입자 고르는 스크리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면 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만들다 보니 그게 문제인 거지.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17번 이사했어요. 찍혀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이렇게 처음에? 전 주로 이제 마포 쪽에 있었죠. 학교가 이제 신촌 쪽에 있으니까 네. 그쪽엔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이대럭키인가 신촌 럭키인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제 학교 다닐 때 지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포에 있었죠. 염리동 진주 아파트라고 그게 마포자 1차 염리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그쪽에서 공덕동 이렇게 돌다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살았다가 그러다 이제 강남에 가서 이제 아버님 올라오셔가지고는 강남에 가가지고 대치동 미도 아파트 뭐 그다음에 서초래 미안 이런 데 살다가 집사람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퇴근하기 집사람은 이제 공항 쪽이니까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강서로 온 거죠. 저는 뭐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이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출퇴근하면 되니까 그렇게 와서 지금 강서에 계속 있죠. 마곡에 살고 있는데 저는 뭐 너무 만족합니다. 다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네, 뭐 별로. 네. 아, 그럼 진짜 만족도가 좋으시군요. 네, 거기는 그 서울식물원이라고 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LG 아트센터 얼마 전에 비틀주스인가 그 뮤지컬을 했어요. 그래서 슬리퍼 끌고 가가지고 보고 오고 이런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10시 10분. 예전에 저 어디죠?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10시에 끝나면 차 빼는데 1시간 걸려요. 그쵸. 11시에 차 빼가지고 집에 오면 12시야. 차가 안 움직이던데요. 그러니까요. 같이 나가려고 하고 막. 어휴,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맨발로 막 가고. 공연의 그 감동을 주차장에서 다 녹아요. 맞아요. 짜증나지고. 공연 실컷 보고 공연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느긋하게 밥 먹고 또 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코엑스도 생겼거든요. 마곡. 근데 마곡을 왜 사람들이 비싼 주고 돈을 주고 안 사지? 마곡 코엑스래요. 전시도 하고요. 원그로브라고 해서 오피스 어마어마하게 큰 거 생겼어요. 그 밑에 맛있는 거란 다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자주 가고 그게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요. 계속 좋은 거 들어와요. 그동안 기대했던 다이소도 들어왔어요. 다이소 집사람하고 자주 가요. 가면 무슨 난 뭘 사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씩 사와요. 집사람이 10만 원씩 사와요. 깜짝 놀라요. 다이소에서 어떻게 10만 원씩 이만큼 들어.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